자, 이제 2부 학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유심시조 아카데미 학술 세미나는 이번에 그 동심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기조 발표로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동심의 시적 형상화와 가치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듣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유심시조 아카데미 원장 홍성란 시인께 감사드립니다. 제 논의는 오늘 그 책자 만해 축전 책자에 165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한 요약해서 핵심만 해달라는 말씀 듣고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그래도 오늘 밤에 시간이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고 내일 토론 시간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룬 거는 시의 근원에서 그 동심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건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동심을 다룬 시가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들이 전통 시관에서는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그 가치가 바뀌어 왔는가 하는 걸 추적을 하고 현대까지 그 동심을 운영하는 양상을 살펴서 만들어 봤습니다. 최초로 그 동시 내지는 동요, 동심을 소재로 한 작품이 인정받는 것, 문학사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조선 중기 그 김만중, 유명한 고음몽을 쓴 김만중 이분이 한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김만중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글은 좀 이미 좀 널리 알려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만중은 그동안에 시라 그러면은 그 중국의 한시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학습된 그 규범, 표준, 격식 이런 거를 잘 표현하면은 그걸 따라서 하면은 좋은 시로, 훌륭한 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의 선비들, 학사 대부들이 그 시를 써왔던 방식이죠. 그런데 그 시는 아무리 그 화려한 수사, 문장 수식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중국 한시를 그대로 규범을 따라서 쓴 거기 때문에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낸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느냐. 그 이상의 가치 아무리 잘 써봤자 그 중국 사람 못 따라가고 또 이제 그걸 따라서 하는 거라서 흉내낸 것밖에 안 된다. 그에 비해서 그럼 진정한 시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그 순수하게 자기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초동급부의 노래. 초동은 나무꾼 아이들이죠. 이 아이의 노래가 동요죠. 이 동요에 진심이 담겨 있고 진실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급부는 이제 그 물기는 안악들인데 안악들이 부르는 노래는 민요죠. 이 민요와 동요의 가치가 오히려 문인들이 중국 한시를 모방해서 쓴 그런 아무리 뛰어난 한시를 썼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신금을 울려주는 진실한 노래다. 그런 면에서 이게 훨씬 더 값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만중이 이런 그 평가를 하게 된 거는 그 당시 그 중국의 명나라에서 이지란 분이 동심서를 주장하는 건데 동심이야말로 우리 글
문장, 좋은 문장에 본보기,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고 가식이나 허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심서를 편 그거를 받아들인 게 이런 가치 평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그 이지를 이어서 탕현조란 분도 동심의 가치를 논의를 했고 시에서, 다음에 공안파, 유명한 공안파의 원갱도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다 원시들인데 이분들이 또 성령론을 폈거든요. 이 성령론하고 천기론하고 동심설, 이게 이제 그때 한창 명나라에도 이제 그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 시민계급이 등장을 대두하게 됐어요. 그걸 배경을 해서 상당히 세속성의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되고, 오히려 그 문장을 다듬은 거, 학습해서 다듬은 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진심을 담은 거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다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김만중이 그런 가치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심설이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동료의 가치를 인정한 거는 이 명나라에서 들어온 조선 중기 후기 시작 그때부터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동료의 가치는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학 텍스트로서 그 문예적 가치로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세계관적인 인식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동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쭉 검토를 해서 대표적인 그 시대마다 그 세계관에 바탕한 동요의 가치, 이걸 찾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문헌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동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라 향가에 전하는 서동요인데, 이 서동요는 서동이 부른 짓기는 서동이라는 특정한 작가가 지었죠. 그 동요라는 건 어린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래 불려지는 게 동요인데, 이거는 특정 작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동이 부른 그 노래인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동요를 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부르도록 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요의 작자 서동은 나중에 백제무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서동요를 지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널리 전파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 그 당시에 이런 서동요를 불러가지고 그 진평왕과 결혼을 셋째 딸의 공주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그 당시 그 민요의 가치를 굉장히 어떤 마력의 힘을 가진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야말로 천지 귀신도 움직이고 또 구중궁궐에 있는 임금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라 시대에 진평왕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세계관이 지배를 했는가 하면, 그때는 삼국시대는 불교가 굉장히 기본 이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고등 종교로서의 어떤 초월적인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관을 규명을 할 때 불교는 고등 종교이고 그 고등 종교는 초월적인 합리주의로 이념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주의라는 건 이제 상당히 신성한 마력 같은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합리주의, 즉 그냥 옛날 신화 같으면은 초월적인 신성주의라 해가지고 그 합리주의하고는 좀 떨어진,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신념에 바탕한
믿음을 갖고 이제 신화 얘기가 나오고 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이런 관념이 나오는데, 이 불교 시대에 들어오면 합리주의가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초월적인 어떤 마력적 힘을 믿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 합리적 철학에 의해서 마력적인 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던 이 시대에 서동요는 거기에 바탕을 두면서 이 동요가 어떤 힘을 가진다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부르게 해서 결국 자기 소망, 욕구하는 그 욕구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왕위에도 오르고 왕비로 삼고 이런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의도를 동요의 힘을 빌어가지고 활용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시대에는 동요의 어떤 큰 힘이, 마력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동요에서 그냥 설화를 전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의 신라 향가가 전하잖아요, 14수나. 그런데 이련이 쓴 그의 향가를 수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신라 향가는 천지 귀신을 감동시킨 노래가 한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도 감동시키고 귀신도 감동시키는 그런 마력적인 힘을 가진 게 신라 향가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그 예로 도솔가, 월명사라는 스님이 쓴 도솔가에는 해가 둘이 나타나는데, 그 해가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자연의 어떤 굉장히 특이한 이변이잖아요. 그런 이변도 그 도솔가라는 그 신라 향가를 불러가지고 월명사가 지어서 불러서 해가 하나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천지 운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런 마력적인 힘을 가진 그거를 향가를 이용해서 노래 부른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천수 대비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천수 대비가의 천수 대비비 관음불전에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향가를 지어서 눈을 뜨게 앞을 못 받는 자기 딸이, 근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고 마력적인 힘을 가질 그런 것도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제망매가는 이제 죽은 누이 동생을 제열을 올리면서 아미타불을 감흥을 시켜가지고 누이가 아미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력적인 힘을 갖는 노래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향가는 이렇게 불교 철학이라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불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합리주의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노래들은 다 동심하고 좀 통하면서 그리고 이런 동심은 우리나라에서는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식을 했는데, 이 동심은 노래한 거는 동요잖아요. 근데 이 동요는 누가 불렀느냐? 저 하늘에 있는 형혹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형혹성은 화성을 가리켜요. 우리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그 화성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자로 변해 가지고 어린아이로 변해서 노래한 게, 어린아이가 동자가 부른 노래는 동요죠. 근데 이 동요 화성이 지상의 하늘의 존재잖아요. 천상의 존재잖아요. 이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로 돼 가지고 동요를 부른 거, 이게 이제 동요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요는 그냥 아이들의 마음을 노래한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에 형옥성이 내려와서 부른 그런 존재가 천상의 존재가 한 노래라는 것, 천상과 소통하고 하늘의 뜻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어떤 마력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게 우리 동요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예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예가 흐트러지면은 예를 이루는 그런 혼란한 사회가 오면은 이 저 하늘의 화성 그 형욱성이 내려와 가지고 아이로 돼서 이제 그 나라 혼란을 막으려 했다는 그 동요를 부르게 됐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어지럽힌다 하는 그런 혼란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이로 변해서 이제 노래했으니까 하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 하늘과 통하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마력적인 힘을 그 동요 속에 읽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그 신비성을 더하고 또 힘을 그 감동을 주는 이게 그 어떤 그 마력적인 힘을 가졌다 하는 거는 감동을 그만큼 깊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요 속에는 감동을 주는 어떤 깊이 그 공감력 이런 게 엄청나다는 거, 무궁무진하다는 거고 그래서 동요를 이용해 가지고 신라 시대 이후로 그 저게 정치 도구화 이런 거로 정치 세력의 어떤 예언적인 노래 참여 같은 걸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요가 상당히 그런 그 하늘과 소통하는 어떤 천심을 반영하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인식을 쭉 해오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한국 유사의 그 향가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이렇게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초월적인 합리주의에 해당하는 불교가 이제 좀 나중에 쇠퇴하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대부가 조선 건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가 철학이 그 정치 그 지도 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 유가 철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생활 철학이죠. 저런 그 초월적인 것보다는 어떤 마력적인 힘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초월적인 그 합리주의 이런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전화가 울리네. 끊는데. 끊는데 뭐 기절하네. 그래서 이 향가 시대에 지나서 이제 유가 철학이 들어오는 그 조선 전기에 이르면은 이성적인 합리주의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이제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유가 철학의 기본이죠. 그럴 때 이 초월적인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마력적인 아이들의 마력적인 어떤 주술적인 그 힘 같은 거, 그게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제한되게 활용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불가해한 어떤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바로 제일 우리나라가 농민 농업 중심 국가니까 기후제에 상당히 이게 활용이 됐어요. 동요가. 그래서 기후제는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초월적인 어떤 그 전통을 가진 동요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기후제를 지내는데 활용을 했는데, 그거를 예를 든 게 171페이지 도마뱀 노래 석척가라는 거예요. 석척이 이게 도마뱀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뱀마 저 171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도마뱀을 막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잡아다가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수십 마리 담아가지고 이 버드나무 가지로 막 항아리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를 누가 부르게 하는가 하면 애들이 동요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옷을 청이동자라 해가지고 푸른 옷을 입게 하고 손발에 이게 노출된 그 손발인 여기다가 푸른 색깔을 칠하고 온통 전체가 다 옷도 푸른 옷 입고 그 파랗게 되도록 해가지고 항아리를 두들기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했거든요, 기우제로. 근데 왜 파란색을 했을까요? 이게 합리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티 없이 맑을 때는 푸른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른 하늘, 그 하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애들이 하늘이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부르게 해가지고 동요 형식으로 이 석적가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를 내리게 하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도마뱀 거기다 집어넣고. 근데 만약에 비를 내리게 하면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살아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노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했을까? 이 도마뱀은 바로 생긴 게 그 용으로, 우리가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동물이 아니고 식물로 아주 신성한 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를 내리게, 비를 관장하는 식물이, 신성한 존재가 바로 용이죠. 그 용을 그 축소시킨 지상물이, 지상에 사는 존재가 도마뱀이죠. 도마뱀 생김새가 하늘에 있는 용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그 신라시대 때 그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력으로 인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합리주의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두들기면서, 항아리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만약에 직접 그러니까 용한테 막 강요하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위협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 사고로 너를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용 대신에 그 도마뱀을, 그 축소판 지상물인 도마뱀을 이렇게 막 겁을 줘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는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텍스트에서도 여전히 그 동요의 어떤 마력적인 힘 같은 건 남아 있으면서 합리적인 사고에 녹아 있는 그런 작품이 그 조선시대 전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동심설이 널리 이제 퍼지게 돼가지고 이런 그 조선 후기에는 경험적 합리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동안에 생활 철학인 육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대응돼 가지고 새로운 그 경험, 시민 계급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는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 조선 후기에 와서 비로소 문학 그 텍스트로서 이런 그 어떤 외부적인 어떤 마력적인 힘, 이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정말 진심을 노래해가지고 그 어떤 마력의 사람을 감동케 하고 그 큰 마력의 힘을 하도록 하는 이런 작품이 그 널리 알려진 만행청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행청류는 바로 그 인간의 그 솔직한 감정, 때묻지 않은 감정, 이걸 자연스럽게 발산해서 나온 작품이 거기 모아놓은 거죠. 이게 사설시조잖아요, 만행청류가. 그래서 이 사설시조 속에는 그 동심과 같은 그런 그 동심이 통하는 그런 작품, 또는 그 동심처럼 어떤 그 학습해가지고 그 규율과 그 규범 속에서 작품을 지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자유로이 그 벗어나서 드러내는 이런 작품을 그게
비로소 노래하게 되고, 이거를 그 만행청류 서문을 쓴 마학노초란 분이 이거는 그 정말 그 당시 서민들이, 시정의 사람들이 그 어떤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미쳐 날뛰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한 거, 이거 자연의 진기라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정한 진실의 가치를 보여주는 시다,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모아놓은 그게 만행청류잖아요. 이 만행청류가 이제 경험적 합리주의 시대에서 비로소 진정한 그 미학적 가치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작품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행청류 작품을 이어받은, 이런 그 자연의 진기를 이어받은 이런 작품이 그 175페이지에 그 벌거벗은 아이들, 발가숭이 아이들, 이거를 노래한 거, 이 작품이 그야말로 어떤 그 어린아이 유효의 바탕을 두면서 동심을 순수하게 노래한, 이런 그 발가숭이는 고추 잠자리를 이제 형용한 거고, 또 그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발가벗고 이제 고추 잠자리를 잡으려는 그런 형상을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숭이가 발가숭이를 잡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이게 이제 자연의 진기라고 하면서 이걸 노래한 거. 이게 조선 후기의 경험적 합리주의 시대 때 나온 동심의 그 시적 테스트, 이렇게 적절한 작품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 후기를 지나서 이제 현대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현대에 와서는 이런 그 작품들을 뒷받침했던 어떤 이데올로기, 세계관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다 해제된 시대에 우리가 현대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초월적인 합리주의라든지 또는 그 이성적인 합리주의라든지 경험적 합리주의라는 게, 이런 게 다 해체가 되고 우리가 이제 기댈 그 지주 같은 게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해체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해체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런 그 동심의 세계가 오늘날 현대에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이제 무산 그 스님의 작품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목한 게 절간 이야기. 그래서 그 절간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 형식에서 완전히 일탈한 그런 정말 자유로움을 보이는 그런 걸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간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어요. 이 작품을 뭐 시로 봐야 되느냐, 시조로 봐야 되느냐, 수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꽁트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그걸 다 이제 그런 경계를, 장르 경계를 넘어서서 그 스님의 어떤 무한 자유로움, 그러니까 그 무심이 나온, 무아의 경지에서 나온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그 논의를 그동안에 그 평가를 하고 했는데, 적절한 이 작품에 대한 적절한 장르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경계, 그 어떤 장르에 예속돼 가지고 간섭적으로 그 노래한 작품들은 그 간섭에 학습받아서 그동안의 기존의 형식, 어떤 표준, 규범, 이런 거를 따라 가지고 쓸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다 벗어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넘어선 거니까 그 형식상의 어떤 동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써내려간 게 이 절간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간 이야기를 쓰게 된 그 동기가, 근데 너무 그동안의 기존의 해석에서는 이게 이런 그 시작의 동기를 이루는 게 다 선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오도, 도를 선에 대한 도를 깨달은 그런 그 오도의 경지, 이거를 재현한 걸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자꾸 선에 이제 그 시적인 어떤 동력, 시작의 동력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무산 스님의 그런 이런 형식이 얽매이지 않는 그거, 오도의 깨달음보다는 불교 진리 같은 거 너무 거기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그러면 이 텍스트가 스님이 생각했던, 의도했던 거는 어떤 불자들이나 뭐 불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 독자로 쓴 그런 작품이 아니고 문학 텍스트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문학적인 그 텍스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시작의 작품도 기존의 장르로서는 어떤 장르로 이렇게 얽매여서 쓴 게 아니니까 거기에 구속돼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비문학의 경계도 허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문학 텍스트로 수용하면서 정말 동심과 통하는 어떤 자유로움, 기존의 간섭이나 제도권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 형식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절간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 근거가 182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은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싶다. 나는 비구로 불려지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큰 스님으로 불려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또 시인으로 불려지는 것도 별로 나는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늘상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무한정 떠나고 싶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실제로는 무산 스님이 비구로서도 상당히 높은 경지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로서 절간에 위치하면서 대선사로까지 되신 조실 스님으로 되신 그런 성취를 이룬 분이면서도, 그리고 또 시인으로서도 역사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시로서 큰 성취를 이룬 대시인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면서도 자기는 시인이기를 원치 않는다. 날 시인으로 부르지 말라. 또 이제 큰 스님으로 부르지 말라. 왜 이랬을까? 이게 바로 역사적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의 간섭, 제도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저런 데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 진짜로 순수한 마음, 진실의 마음, 이런 걸로 늘 사고를 하시고, 작품도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하니까 형식도 자유로운 걸 쓰시고,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순진무구한 그런 제도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작품 내시고, 그래서 이 무산 스님의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아주 자유로운 모습에 위대한 시를 남긴 게 아닌가. 그래서 동심을 아주 유지를 잘 해야지, 지속을 잘 해야지, 그걸로 자연스럽게 시를 써야지.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라고 동심서를 처음으로 주장한 이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하의 지극한 문장을 쓰려면 동심에 근거를 주라. 동심을 잃히지 말아라. 그리고 오염되지 말아라. 사회에서 뭐 어떤 제도권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지위를 누리려고 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이상으로 삼으면 그건 다 오염된 것. 진실을 거기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시인이길 싫어하시고 불리길 싫어하시고 또 이제 큰 스님으로 불리기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동심에 통하는 그런 거. 그래서 천하의 지극한 문장을 그 시로서 쓰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명시를 남기게 된 근거가 이 동심과 통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역사적 그 사회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동심적 존재로서 이분이 살으셨다, 이렇게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왜 이게 그 중요한가?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 그냥 그 지금 현대로 올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뭐가 심해졌는가 하면 요즘 그 완전히 기존의 가치 다 허물어졌죠. 그런 해체주의 시대 때 그 신이 죽었다고 선언되고 시인도 죽었다고 선언되고 작자도 죽었다고 선언되고 오직 믿는 것은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마저 텍스트가 풍기는 그 위대한 작가가 남긴 그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 아우라마저 지금 다 증발되고 사라지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그 허위와 가식, 가상, 이런 그 현대 사회에서 더 절실히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진실의 추구라는 거예요. 진실성, 진정성, 진심을 담아내는 텍스트, 이게 필요한데 이 진정성, 진심이 어디서 제일 최고조로 발현이 됐는가 하는 걸 저는 무산 스님의 작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산 스님의 그 수준 높은 아주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높은 경지에 이런 그게 이제 뭐 깨달은 선을 깨달아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갔다,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문학적인 그런 그 진심과 통하는 사람의 감동을 마력적인 힘을, 감동을 주는, 현대적으로 감동을 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런 그 진실을 통한 진정을 노래한 이 무산 스님의 이런 독특한 가치,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너무 이런 허위와 가식 판치는 이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요구되는 그런 걸 우리가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그래서 동심을 표현한 노래 작품이 훨씬 더 가치를 갖고 빛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서툴게 발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성 교수님은 그 건강 관계상 그 백신을 맞지 못하세요. 근데 이제 PCR 검사를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고요. 좋은 시의 기준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실, 진정에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 유심시조 아카데미에서 시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써오신 시인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동심을 다루는 목적은 동심을 어떻게 우리 시조에서 구현할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평론가 김용희 선생님을 모시고 시인은 동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먼저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그 만해 축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우리 동심 그리고 동시, 동시조를 주제로 한 그러한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해준 데 아동문학인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송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그 호소력 있는 목소리, 살아있는 감정,
그런 신앙송을 듣고 나니까 이 제 목소리가 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20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텍스트를 이렇게 그 보면서 할 수는 그 20분이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지만 이 글의 취지 요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글은 오늘 저녁에 저녁 때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 시인들이 현대시를 쓰는 시인들이 동시조 시조 시인들하고 시인들이 동시하고 동시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아주 아동문학 시장이 상당히 팽창을 했습니다. 참 그런 면을 보면 그 당시 그 동시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취급되면서 오랫동안 시인들에게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그 홀대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일반 문학에서 그 주류로 편입되지 못하고 비주류로 취급되어 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날 시인들과 시조 시인들이 동시를 쓰시고 동화도 쓰시고 또 동시조도 쓰시는 걸 참여하는 것은 우리 허약한 그 동시 문학을 그 발전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넓히는데 상당히 그 공헌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돼서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동문학 장르로 홀대하던 그런 시인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아동 동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들이 쓴 그 작품들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동시를 쓰는데 오늘날 시인들이 쓰는 동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동시라고 하는 것이 아동문학인들의 만들어낸 그런 개척한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시인들이 만들어낸 장르고 20년대 정지용이라고 하는 걸출한 시인이 등장해서 동시를 개척하고 창조해놨어요. 그 시의 원형이 오늘날 그 동시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60년대 들어와서 그 동시인들이 동시를 시로 동요적인 시를 시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시인들이 참여해서 시운동, 동시도 시다라고 하는 시운동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동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게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그들 이 60년대 시인들이 정열적으로 순종을 갖고 동시에 참여했던 그런 시대의 작품과 오늘날 시인들이 동시를 쓰고 동시조를 쓰는 그 시인들의 작품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가 어떤 순수한 열정이었나 하는 것도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시인은 동시를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넣었는데 그걸 뺐습니다. 제가 이걸 보낼 때는 지금 시인은 동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주제로 쓰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동요가 그 창작 동요죠. 전래된 동요가 아니라 창작 동요인데 창작 동요가 가창 동요, 불러지는 노래로 불러지는 동요에서 시적 동요, 시처럼 동요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적 동요를 거쳐서 동시로
변무 발전된 양상으로 그 이해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발전 단계 양상으로 보는 것은 어린이 문해지를 통한 그 미시적 그 시각에 의한 고찰에서 의한 거죠. 일반 문학지까지 통틀어서 아동 문학, 그 동시 문학을 살펴보면 그런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동요하고 그리고 동시대 같은 시기에 창작 동요하고 이 동시가 같은 시기에 발표가 되고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동시문학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요시대하고 동시시대를 구별할 필요가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요는 1920년 9월 그 개벽사의 이 동경 특파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그 어린이 문화에 큰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어린이는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움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라는 그런 어린 영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어린이지라고 하는 잡지를 어린이 문해지를 창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문화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지라고 하는 그 문해지가 1923년 3월에 창간됐는데 3월 말쯤에 이 공고를 해가지고 이 동요를 이 투고 작품을 현석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이듬해부터 24년 이듬해부터 작품이 들어오고 그것을 선별해서 투고 작품을 입선 동요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입선 동요로 발표된 그런 동요들이 뭐 최순애 선생의 그 오빠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이혼 선생의 고향의 봄 그런 것들이 바로 25년, 26년에 입선된 동요들이죠. 그런 동요가 홍낭파 등 그 유명한 그런 작곡가를 만나서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그런 국민 동요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동요를 투고했던 그런 그 사람들은 그 어른들이 아니고 그 소년 문사죠. 그들이 너도나도 이 투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입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투고 방식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 문해집뿐만 아니라 일반 지까지 이 투고 작품을 그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해방 이전까지 이 그 동요가 아동 문학의 주류 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고했던 그런 저 작품들은 전부 다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에 이 관심이 깊은 일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기타라 하쿠슈의 영향을 받고 이 동시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아주 오늘날 이 동요와 완전히 다른 그런 동시의 형태 유형을 개척하고 창조한 그런 인물이 바로 정지용 선생이었습니다. 정지용 선생의 그 작품 해바라기 시라고 하는 그 작품은 이 동화적 상상력을 19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동화적 상상력을 접목해서 이야기형 동시를 개척한 우리 선구적인 작품이고 현대 동시의 시형을 창조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 정지용의 그 선생의 그 얘기가 쭉 있는데 그건 같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 정지용 선생의 바통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나온 시인이 바로 박목월 시인입니다.
이 박목을 시인은 30년 초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등단했습니다. 그때 박영종이라는 이름으로 등단을 하는데요. 그때는 주로 요쪽 동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지를 통해서 시로 등장했을 때 그 모골 이름으로 그 등장했을 땐 그때 그 동요적인 요적인 것을 벗어나서 동시를 쓸 때 시적인 동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세알 물세알이라고 하는 62년에 나온 그 동시집이죠. 그래서 60년대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시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라고 하는 시기는 동요의 속성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동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동시문학사에서 60년대는 정말 60년대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오늘날 동시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60년대를 이재철 선생은 본격 아동문학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적인 속성을 완전히 결별하고 동시 시대로 넘어간 그런 시기죠. 이렇게 동시 시대로 넘어가니까 동요는 이제 이 노랫말 가사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 정형성을 띈 동요하고 이 자유형의 동시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그 아동문학 에서는 주류로 있었는데 동요가 동시 시대로 넘어가면서 동요가 주류에서 빠지면서 노랫말 가사로 전락하니까 그럼 정형 시형은 바로 동시조에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동시조가 이제 아동문학의 동시문학에 이제 다시 동요의 빈자리를 메우게 됐는데 그 60년대 그러니까 동요 시대를 청산하게 한 그 주역 그리고 동요의 빈 정형 시형의 자리를 메우게 하는 동시조로 메우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시인이 바로 박경룡이었습니다. 이 박경룡을 또 빼놓고는 60년대를 또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또 중요한 인물이죠. 그 60년대 그 동시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주역들은 그 시인들이고 시조 시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로 등단한 그런 시인들이었고 50년대 최계락 시인이라든가 김효섭 시인은 그 동시 동화 작가로서 유명한데 시집을 15권이나 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966년에 동시인 동인회를 구성하고 형성하고 이끌었던 그 50년대 후반 그 시인들 그분들도 다 신춘문예 시하고 시조로 등단한 그 시인들이죠. 유경환, 박경룡, 조유로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60, 7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 그 오규원, 재해만, 이중간, 하청호 이런 분들 다 시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동시 쓰기에 참여해서 동시를 시다라고 하는 시운동을 펼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뛰었고 또 작품으로 산출한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이 60년대가 지면이 너무나 이걸 다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나가지고 거론하고 싶은 작품들을 한 작품밖에 박경룡 시인의 귤 하나밖에 거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대신 이 자료로 60년대 동시를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그 60년대 그 발표된 동시로 발표된 이 작품이 시하고 이렇게 견줘봐서 어떤 손색이 있나 하는 걸 좀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 60년대 그 동시 시운동을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마디로 한국 동시문학사에서 그 동요 시대하고
이 동시 시대를 분화하는데 이 결정적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시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인이 아니고 시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좋은 시라고 하는 것은 동심이 잠재되어 있는 시고, 또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원형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또 오늘날 독자를 잃은 현대시가 다시 독자를 되찾는데 한번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미뤄보면 결국 왜 시인들이 동시를 써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시인들이 동시를 쓰는데 아주 그 많은 시인들이 동참을 했고, 그런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들이 동시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 한국 동시의 전망을 위해서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시인이 투철한 그 시정시로 순수한 열정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동시에 참여했다고 하면 2005년에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이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많은 시인들이 말놀이 동시 스타일로 기능적인 동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출판사도 나서서 그런 걸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데, 그렇게 보면은 상업주의에 편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돼 보는 거죠. 그래서 60년대 동시 시대 우리 주역들하고 오늘날 동시 쓰는 시인들하고 견주어 이렇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60년대 시인들은 오로지 동요가에서 시가 된다는 일념으로 격조 있는 동시, 그 시의 본질에 투철한 동시, 그 어떤 그 예술 지향주의의 발로라고 하고 또 아동문학에 대한 그런 애정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그 어린이들에게 이 필요한 동시는 이 말놀이 동시, 이런 기능성 동시도 꼭 필요합니다, 그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투철하고 치우치면, 그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도 그 바람된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동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또 어린이만을 위한 그런 동시만이 그 어떤 그 아동문학, 그 동시문학의 그런 그 아닌 이상 한국 동시도 시의 본질에 투철하고 또 격조 있는 동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 중에 가장 그렇게 낙후된 그런 그 문학이고 가장 그런 그 취약한 양식으로 홀대받던 동시가 2000년대 들어와서 접어들면서 모처럼 우리 시인들과 일반 시인들, 시조 시인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동문학의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한 관심은, 그리고 사랑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동문학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그 동시 현상은 그런 60년대와 견주어보는 것은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날 지금 시인들이 동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도, 동시를 개척한 그런 이들도 시인이었고, 낙후된 동시단을 일으켜 세운 분들도 시인이었고, 그리고 또 이 동시를 홀대하던 이들도 시인이었습니다. 이런 걸 상기해 볼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시인들을 앞장서서 좋은 동시를 쓰고
이 우리 또 동시인들을 선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들도 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도하고 좋은 동시를 쓰는 상업주의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으로 동시를 쓰는 그런 시인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김용희 선생님, 우리 김학성 교수님, 김용희 선생님 발표를 하셨는데 20분으로 축약하게 해드린 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시간을 내셔서 밑줄 긋고 체크하면서 꼭 읽어보세요. 그 김용희 선생님 명료한 글을 통해서 저는 동요와 동시의 기원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시문학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박경룡 선생님에 대해서 새롭게 더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큰 수학입니다. 이 논문을 읽고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이정석 선생님을 모시고 현대 동시문학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역시 20분으로 축약하게 해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55분에 될 수 있으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성 교수님과 김용희 교수님이 그 역사적인 흐름, 동심과 아동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현재 창작되고 있는 동시와 동시조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여기 오신 시조 시인님들께서 한번 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한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또 어떻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시를 가지고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그 210쪽이죠. 현대 동시 문학의 흐름과 전방에서 제일 먼저 동심이란 무엇인지 여기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동심이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동심이라는 꼭 어린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심성으로서 모든 어른들의 추구하고 있는 귀중한 심성이 바로 동심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면 물활론이라고 하죠. 물활론. 그 무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들의 마음, 그 개구리와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위가 돌덩이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장난하는 그런 것이라고 간단히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 일반 시인은 사실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어떤 벽을 느낄 수 없는데 동심은 어른을 위한 동심, 아이들을 위한 동심 두 가지 다 갖춰야 할 것이므로 창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11쪽에 보면 그런 셋째 줄에 아동의 동심과 어른의 동심을 함께 아우르는 명쾌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동감히 동시문학은 시보다 더 창작이 어려운 게 아닌가 써보면 그럽니다. 근데 지금 발표된 동시를 보면 정말 태작이라고 하는 엉터리 동시들 많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정말 아이들의 동심과 어른의 동심이 다 나타나 있고 문학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작품들은 다 수준 이상의 것들이거든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동시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거기 211쪽 중간에 보면 박목월 선생님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성과 동심적인 단순성과 소박성의 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밑에 성기옥 교수님의 얘기 나옵니다. 동심적 발상의 세계 표상의 정서 표출의 결정하는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동심의 축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것은 동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동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동시에는 단순 명쾌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 명쾌를 우리는 그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문학성이 유지된 단순 명쾌성이죠. 그래서 그런 동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감동을 가지는가. 거기 제 212쪽 그 제일 아래 황지우 시인의 시민과 최윤정의 동시 203호 우리 집 옆집은하고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읽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1980년 5월 이후에 나온 신문에서 그대로 아무 뭐 가감 없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이 시입니다. 이게 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정의 시도 동시도 읽어보면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할 뿐 이것이 동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황지우 시인의 시민은 1980년 5월이라고 하는 말로 이 시의 핵심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당시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쟁으로 탄압받던 사람과는 무관한 데 사는 소시민의 무정함, 나약함, 그런 것들이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정의 동시에는 그럽니다. 많은 사람, 이게 동시냐? 객관적인 사실 나열하는 건 무슨 동시냐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참 그 착상의 참신함에 이 동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문학의 감동이라는 것은 꼭 문학성이 높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감동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14쪽에 보면 이중관 시인의 두 편의 시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동시고 뒤에 나오는 부엌의 불빛은 시가 아니라 일반 시입니다. 이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 광화문 광장에 그 큰 판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2017년인가요? 거기 읽어보면 앞에 나오는 똑같은 불빛이라도 불빛이 내 머리에 빛을 비추는 저녁이라는 이 동시는 아주 동심을 잘 나타낸 정말 따뜻한 동시를 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부엌의 불빛은 부엌 안에 존재하는 자유로운 어머니의 눈물은 온 가족의 평온함과 가정의 영원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자 하늘의 별도 생성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빛이라기도 다른 의미의 불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동시와 동시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들이 빚어낸 동시와 동시조 명편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아닌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시 중에서 괜찮은 동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 그 다음에 명편 동시조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앞에 김영희 선생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사실 시와 동시 경계는 따로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근차근 만들어지다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동시와 시가 경계를 나누어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분단 이후에 평북 정주에 남아 있어서 말년에 동화시 지게내의 내행쟁이라고 하는 아동문학의 동화시죠. 몰두한 백석 시인도 사실 나중에 동화시, 동시를 많이 쓰는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216쪽에 보면 서정주 시인의 외할머니의 뒤안 툇말이라는, 이것은 동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동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외할머니 집 뒤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쪽 217쪽에 보면 천상병의 귀천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늘로 돌아간다고 하느니, 서풍 끝내고 하늘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동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완영 선생님의 분인의 살구나무의 동시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제일 좋은 동시조를 찾아라 하면 이 정완영 선생님의 분인의 살구나무를 다 거의 얘기합니다. 참 멋진 동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초정 김상옥 선생님의 시조시인 김상옥 선생님도 동시집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발간을 했고요. 김상옥 선생님의 참새와 아이도, 이거는 동시입니다. 완전히 동시입니다. 이 김상옥 선생님의 1952년 성류꽃이나 1958년 꽃속에 묻힌 집이라고 하는 동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김용덕의 콩 너 죽었다, 유명한 동시죠. 그 다음에 정호승 선생님의 여름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깻잎에 초승달을 싸서 어머니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엔 상춘잎에 별을 싸서 드려야지. 이 동심이 잘 드러난 동심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종환 시인의 보름달도 동시입니다. 연못에 보름달로 환하게 떴다. 산개구리들이 몰려나와 달 갖고 놀다가 그만 조각조각 깨버렸다. 조심하라고 그랬지. 오늘이 벌써 몇 번째야. 엄마 개구리 소리치며 혼내다가 하늘을 보니 달이 그대로였다. 연못에 보름달도 그대로였다. 이 동심입니다. 참 멋진 좋은 시죠. 또 219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무산 조연 스님의 선시에도 동심이 넘쳐납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대단한 동심이 드러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중앙대 박사 논문 중에서 배우식의 설학 조연 선시조 연구라는 것을 읽어보니까 이 조연 스님의 시조를 5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정감정의 서정선시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서정선시조는 어떤 동심이 내재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은요, 조오연 스님의 3편의 시조, 선시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대구 시인인가요? 김구 시인인가요? 할미꽃이 서정선시조 최고 백미라고 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정말 저더러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것이 할미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연 스님의 남산골 아이들 한번 읽어볼게요. 남산골 아이들은 흰눈 덮인 겨울이 가면 심도 까마득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몇 살 둥지를 안고 달빛 먹고 오더라. 이게 뭐인가 하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은 어떤 의미의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밑에 이제 제가 약간의 해설 해놨습니다만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몇 살도 안고 달빛도 먹고 오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진여의 세계, 그 다음에 무명을 깨라는 그런 의미의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허수아비도 면적적인 삼수로 된 연시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에 박사 논문에서는 허수아비를 우주적 초월적 깨침을 이룬 해탈자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저는 모든 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심을 팔을 펼치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누이가 있는데요. 어린 오누이가 오솔길을 탈레탈레 걸어간다. 이 마을 잎 겨드랑이에서 다몽색으로 핀 꽃과 같다. 이슬이 마르지 않는 이른 아침에. 그런데 이른 아침에 웬 아이들이 오솔길을, 동네 오솔길을 그것도 탈레탈레 걸어갑니까? 말하자면 파란 동네에 겨드랑이처럼 약간 길이 보이는 그곳에 아이들이 걸어간다는 얘기죠. 탈레탈레 걸어간다. 그것도 아침입니다. 아마 이것도 선시인데 밤에 면벽을 한 그 수행자들이 어떤 깨우쳐서 밖에 나와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동심이 가득한 선시를 쓴 분이 우산 조호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 동시나 동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동시인데요. 동시조 흐름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형식이 있다는 것 빼고 작품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 222쪽에 보면은 박경룡 선생님의 작품 2개가 있는데요. 저는 박경룡 선생님의 동시조 참 많이 읽고 그랬지만 이 두 편 시처럼 좋은 시, 제 생각입니다. 참 멋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편 읽어볼게요. 이른봄. 아기를 재우려다 할머니도 잠드셨다. 이불 밖으로 한 발짝 빠져나와 겹친 2발. 토박한 매화 가지에 갚인 매화 꽃송이. 아마 할머니하고 아기가 같이 누워있다가 잠잤는데 아기 발이 할머니 발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을 이른봄 늙은 매화나무에서 핀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 시상이 똑같이 다릅니다. 다른 건데 나중에 종장에서는 겹쳐요. 이 대단한 관찰력이면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박경룡 선생님은 1959년에 등장하시면서 시라든지 일반 시다 쓰시다가 93년인가요? 뭐입니까? 쪽배 동시조를 동의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아동문학계에 이렇게 큰 동시조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바탕을 만드는 분이 박경룡 선생님입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용희 선생님도 다니고, 김용희 선생님도 동시조집을 내가지고 상 받으신 분인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덕분에 동시조 한 20편 가까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진복기 선생님의 눈보라든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박방희 선생님의 작품 조승달. 박방희 선생님 계시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지자 하늘 위에 손전화가 켜진다. 오늘도 별탈 없이 하루를 잘 보냈는지 도단한 초저녁 별들이 안부를 물어 반짝인다. 조승달을 손전화로 표현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시조입니다. 여기에서 뭐 다른 이야기는 밑에 읽어보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이르 빛바랜 사진첩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순나야하고 저기 뒤에 나오는 순나야는 활자크가 20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작아집니다. 소리를 시각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희 선생님의 말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거의 많이 됐네요.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요즘 동시조를 쓰는 아동문학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한번 여기 계신 시조 시인님들께서도 동시조 한번 장작해 보십시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요즘 나오는 동시조 보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안타깝고 좀 답답한 점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자꾸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동시의 중요 흐름에서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대구적인 단형 동시가 있는 문삼 선생님의 유명한 근향이라는 시 형태, 그 다음에 산문 동시, 그 다음에 환타지 형태의 동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몇 쪽이냐면 226쪽에 보면 권영상 선생님과 악어가 와서 있는데 이거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학교를 악어가 와서 전부 다 씹어먹는 그런 얘기인데 상상력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동시입니다. 그 다음에 과감한 사회적 발언이 있는데 김한영의 달팽이 집은 2009년 용산철거 화재 현장에 걸린 동시입니다. 달팽이 날마다 집 한 채씩 집어왔으니 월세 살 일이 없어 좋겠다는 아주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번 그 지난 촛불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동시 영역에서 정치적 발언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다문화 가족에 관한 관심, 이것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사랑과 성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 김명의 그 초경하는 날이 있는데요. 팬티, 봉숭아, 꽃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김은영의 할머니 젖가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5학년인데 브래지하고 할머니는 맨가슴이고 젖가슴이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죽음에 관한 인식이 있는데요. 동시에서 아이들에게 죽음을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죽음을 어린이들 익히는 동시에 쓴다고 어떤 수준으로 써야 될까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과 사랑,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이 동시인들이 창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단의 실과 평화통일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지금 동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동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전망을 해보면 디카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카시. 거기 233쪽에 보면 사진시하고 디카시는 전혀 틀리죠. 사진시는 그냥 시에 잘 어울리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진이라면 디카시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내가지고 시를 쓰는 거니까 전혀 틀립니다. 거기 더 이상은 하지 않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청개구리가 왼쪽 아래에 앉아 있고요. 우개가 어디가 있고 있습니다. 그 어디 따먹으려고 지금 여서 입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초단형 동시 장작이 있는 한 일행짜리 동시가 나오고 있어요. 긴 동시나 동화도 읽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를 반영한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 민들레 씨가 하는 말 전병호의 자 이제 세상을 향해 날아갈 시간이야. 해국을 해가 노른자로 굽고 있어요. 촛불 속 징검도를 1인분씩 놓여 있다. 이런 아주 짧은 초단형 동시들이 새로 생겨서 하나의 이제 주축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태 동시의 적극적인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동시의 창작의 형태이면서 미래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추측, 전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뽑아내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들은 동시든 시조이든 시이든 문학인이기 때문에 거기 박용철의 시적 변형에 대해서에 나온 것처럼
한편의 위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꽃을 피워내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의 문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날마다 한 편씩 쓰면서 정말 눈이 시리도록 밤새 매번 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문학을 기름지게 하고 좋은 작품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시조 시인님들께서는 동시를 통해서 어떻게 동심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시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섬세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시, 동시조를 동심의 세계를 열어봤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박수, 큰 박수 한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꽃밭인 줄만 알고 무심코 날아들었어. 순식간에 교실은 아수라장이 됐잖아. 난 그만 아찔했는데 애들이 벌벌 떨잖아. 이게 김용희 선생님의 말벌이라는 동시조입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박수. 네. 이상으로 유심시조 아카데미 학술 세미나를 모두 경청하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중심으로 내일 이 자리에서 아침 공양 드시고 9시에 토론, 종합토론, 또 개건토론, 지정토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오늘 밤에 논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 당황하게 만들어 보세요. 질문도 하시고요. 내일 적극적이고 치열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